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국제 뉴스 만나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너무 큰 뉴스가 지금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아, 요거를 조금 깊이 있게 다뤄야 되는데 요거 6분에 끊습니다. 아, 지난주도 6분에 끊어야 돼.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래요? 네. 자, 지금 바로 출발. 세계로 뻗을래요. 자, 외교 전문가 김준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국방 외교 천공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통이죠. 김희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고가 나가는 동안에 김종대 의원님이 항상 밝고 귀여우신 분인데 저한테 뭐라 하셨어요? 홍군형을 했습니다. 야, 너는 막 그 아주 애가 어떻게 그렇게 몰라? 리아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저를 막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아니 그 참사 현장이나 그 노동열사 현장이나 진짜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그 저작권 그 회사 횡포에 맞서가지고 독립 예술가들 지원하고. 아, 죄송합니다. 네. 저는 그 국회 등원하면 가장 기대되는 인물 중에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말씀드려요. 제가 이렇게 남의 당까지 걱정 다 그렇게 왜 계시는데? 조금 내가 지나치다 싶어서. 아, 지나치다 싶어. 그리고 칭찬이 지나치다 싶어. 저는 아주 그 돋보이는 후보였다. 아,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영 교수님이 하셨어야죠. 아니, 제가 진짜 뭐 어떤 비하 의도가 아예 없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영입 인사고 여기는 또 뒤에 당의 공관위원장이 관리하는 건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저는 그냥 쫄고 있다가 감사하게. 아니 뭐 좋은 선반 받으면 저렇게 표정 관리하시고 그 주변도 좀 챙겨주고 그래야지. 아닙니다. 뭐 표정 관리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녹색정의당도 훌륭한 후보 많습니다. 녹색정의당 훌륭한 후보 한번 좀 읊어볼까요? 심상정 후보가 기억나긴 하고요. 뭐 지역구 빼고 이제 지역구 비례. 비례. 비례 후보 얘기하고 있죠 지금. 지난번에는 류호정 후보가 1번이었고요. 그건 저기 아니 제가 이번에 몰라서요. 이번에 권영국 변호사라고. 권영국. 그 노동 전문가로 오랫동안 약자들 지원. 훌륭하신 분이네요. 있죠. 그 외에도 시간만 줘봐. 내가 그냥 한 30분은 내가 진짜. 아니 시간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뭐 좀 봐주세요 갖고. 살려만 주세요 우리도. 권영국 변호사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니 1, 2번은 외부에 개방했잖아요. 외부에 개방해서. 그 3번부터가 이제 정의당 후보고. 그랬습니까? 녹색당이 이제 2번. 또 외부 영입 나순자 후보 보건의료 노조위원장 1번 하시고. 저희는 다 내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셔요. 지난번에 그 류호정 후보한테 내어 주셨죠. 1번. 아니야. 맞아. 맞긴 맞는데. 기억이 났다니까. 그게 나도 알지. 나 틀린 말 안 해. 그건 알죠. 류호정 후보 기억나시죠? 지금 하는데 그걸 왜 자꾸 얘기합니까? 진짜 열받네 진짜. 그래서 이번에 더 훌륭한 분으로 죄송합니다. 모셨다고. 네네. 아니 그래서 지금 시간 좀 드렸잖아요. 권영국 후보가 약자의 편에 서서 열심히 노동 전문 후보. 또 이보람이 후보라고 또 지역에서 아주 열심히 하신 분이고. 그걸 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지금 당에서는 제가 여기 나와 뭔 말 하는가 다 체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저는 의원님한테 진짜 감동받은 게 있어요.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왜? KBS 라디오 요즘 뭐 한 30명, 40명 정도 보거든요. 유튜브로. 근데 그 토론 프로그램에 나가셨는데 같이 토론하는 분들이 굉장히 젊은 분들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차마 남의 당이라도 젊은 후보들 대변인들이 나오니까 부대변인들이 이거는 적대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혼낼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왜 제가 그거에 감동받았냐면 방송을 해보니까 정치인들이 나랑 급을 맞춰요. 나 그럴 때마다 깜짝 놀랐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선 의원인데 재선 의원이랑 붙인다고 해갖고 재선 의원이 나 안 나가겠다 그래. 실제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더라고. 그래서 저는 너무 감동받아서 김종대는 김종대다. 당으로 급을 맞춘다. 그러면 저는 그런 급 같은 거 안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둘이 똑같아.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네. 러시아 얘기 안 해요? 해야 됩니다. 네. 자,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 이거 진짜 한국인을 러시아에서 간첩이라고 해서 체포를 했는데 이거 일단 상황 설명을 저 너무 화나 있거든요 지금. 네, 이분이 뭐 백모 씨라고 알려져 있고요. 한국인이죠? 예, 한국인입니다. 거기가 이제 접경지대에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서 사실 구호 활동이나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이 갑자기 이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오래 해왔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가령 탈북자 관련해서 탈북자인데 이게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탈북자뿐만 아니라 사실 구호 활동을 해오신 건데 북한에서 보기에는 마치 탈북자를 유도해가지고 보내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위험은 그럴 있는 수는 거죠. 있겠네요. 이제 그 이름을 그걸 그걸 이제 북한하고 남한하고 예민하니까 러시아가 과거에처럼 우리하고 관계가 좋으면 이 자체를 문제 삼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계가 안 좋고 오히려 북러가 가까워지니까 북한이 싫어하고 지금 남한은 그동안에 말한 것처럼 좀 사이가 러시아하고 나빠지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국제관계 때문에 한 사람이 희생되는 겁니다. 와, 체포됐어 지금. 네, 체포됐습니다.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거 맞아요? 네,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그 구호단체 등에서 뭔 간첩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이거 진짜 우리나라에 지금 보복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우크라이나 도와줬다고 뭐 이런 목소리를 세게 내던데 이게 별로 뉴스가 안 돼가지고 아주 미치겠습니다 제가. 네, 이번에 우리 교민을 체포한 게 러시아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이었어요. FSB 옛날 KGB의 이제 후신이 FSB입니다. KGB 그 유명한 게 지금의 정부는 FSB입니다. 그게 바로 정치색이 농후한 부분이에요. 정치색. 특히 러시아하고 북한이 밀착되면서 이렇게 한국인에 대해 가지고 정보기관이 그것도 모스크바로 벌써 압송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간 구금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것이 어떤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려는 조짐 아니냐. 이래서 물론 지금 양국이 이제 협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영사 조력은 하고 있지만은 매우 의미 있는 사건 같아 보여요. 근데 여기 또 거짓말을 제가 또 외교부의 거짓말을 또 제가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의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이 지난번에 왜 뭐 김한중 대사 거기 저기 도주 대사부터 시작해가 이게 제가 몇 가지 거짓말을 짚어냈잖아요. 그거 짚었죠. 지금 또 왜 거짓말을 하냐면 우리 외교부 대변은 이겁니다. 국민의 신변 안보를 위해서 러시아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뭐 했겠죠. 이거는 거짓말인데 다음에 보면 정부는 정치적 이유가 개입된 문제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판단한 거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발표했던 러시아의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렇게 지금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사안이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유감스럽게도 최근 한국에서 양국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건 많은 것들을 보고 있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러시아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 그러죠. 왜 아니라 그러냐? 그러면 이 정부의 책임이거든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국민을 보호하는데 실패한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빨리 데려올 생각해야지. 내 잘못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이가 좋으면요 금방 일이 진행된다. 왜냐하면 채널이 살아 있으니까. 지금 채널 만들고 또 아는 사람 동원하고 이럴 겁니다 지금. 아니 근데 이게 그럼 빨리 근데 일단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화가 납니다. 어찌됐든 뭐 외교 문제를 이렇게 비롯됐든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당장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게 정치적 사건인 건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우리가 간첩 사건으로 러시아가 이 일반 국민들을 입건시킨 것, 체포한 것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선교 활동이나 탈북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합법과 탈법 사이의 경계에서 굉장히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당국, 특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구금시키거나 간첩법에 가둘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그것 자체가 불법이고요. 러시아도 종교 비자를 받지 않는 사람이 하면은 불법이란 말입니다. 탈북자 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제 여지껏 그런 것들이
다 유야무야하게 간첩법이라는 것으로 적용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양국 간의 관계가 좋으면 그렇죠. 이걸 설령 잘못을 하더라도 일반 법으로 처리를 하거나 합의해서 석방하거나 하는 것으로 뉴스거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이 간첩법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러시아와 우리나라 관계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고요. 더 심각한 것은 외교의 실패가 이제 국민들의 일상생활까지 그렇죠. 영향을 주기 맞습니다. 시작했다라는 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 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네. 매번 요겨갖고 이런 걱정했잖아. 근데 그렇죠. 이런 문제가 하나씩 터진다니까 실제로. 터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외교가 그냥 우리 일이 아닌 게 아니라 바로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다들 선거 방송하는데도 짧기는 하지만 하잖아요. 그래도 네. 매불쇼는 예. 해야 된다니까요. 해야 된다니까. 네. 근데 그 맨날 그 FM 코리아 이놈들은 지금 이 뻗을래요. 네. 뭐 좌빨들 모여서 뭐 어쩌. 이게 거기에 좌빨이 왜 들어가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유사한 사건이 국내에서도 또 하나 일어났어요. 이 모댄스라고 하는 발레 공연이 최근에 취소가 되었거든요. 발레 공연이. 발레 공연. 저는 발레 잘 모릅니다만은 이 발레를 아시는 분들한테 이 모댄스라는 공연이 어떤 공연이냐 물었더니 평생에 한번 보고 싶은 꿈과 같은 공연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로바라고 하는 이 댄스 무용수가 러시아 역사상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무용수라고 발레리나라고 꼽히는 사람이에요. 역대 최고의 무용수예요? 예, 역대 최고의 이분이 무용수. 지금 예술의 전당에 오는 거예요? 오려고 했어요. 4월에. 4월에. 근데 그게 원인 불명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모르고요. 네. 근데 아마도 이건 전체적으로 한러 관계를 살펴보면 외교적 불협화음이 문화의 영역까지에도 영향을 미쳐버린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 같습니다. 그리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이것이 침략국의 공연을 한국에서 한 것이 말이 되느냐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항의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한러 관계 그다음에 지금 우리 러우 전쟁을 보는 한국의 입장하고도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러시아 측에서 취소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측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때문에 취소했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러시아 측 취소는 전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취소하고 나서 러시아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어요. 그랬어요? 문화는 문화지 왜 정치를 끌어들이느냐 그렇지. 강한 반발이 나왔고 네. 러시아 측은 아니고 기획사들은 자기들의 판단으로 위험 부담이 있어서 취소를 했다라고 말하는데 전체적인 틀을 보면 이건 외교적 사안이지 이렇게 큰 중요한 공연을 기획사가 무슨 위험 부담 때문에 취소할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듣고 보니까 열받는데 우크라이나는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공연을 하라 마라 그런 얘기를 해? 우크라이나는 그럴 수 있죠. 오히려 그걸 우리가 사실 자기들은 이제 침략을 당한 국가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우크라이나는 그럴 수 있는데 한국이 그 말을 듣고 이런 것들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문제는 진짜 정치적인 문제인데 정치적이 아니라 그러고. 그러네. 이건 안 정치적인 문제인데 지금 정치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 아니 외교가 단절될수록 이런 건 더 해야죠. 더 해야죠. 적대국가끼리는 스포츠, 문화교류 이런 건 오히려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 아니다, 문화적인 문제다 이렇게 할 명분도 있는데. 그럼요. 당연히 다 그렇게 하지. 다 그렇게 하죠. 누가 이렇게 석연치 않게 합니다. 이거 배렸다 이것도. 트집을 잡을 요소는 있습니다. 이 자로바가 연방 의원을 지낸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들과 교류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정부에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교류를 안 하면 사실은 모든 문화 교류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겠네요. 예. 듣고 보니. 예.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푸틴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푸틴이 너무 뻔한 결과인데 5선 대통령 당선이 됐다고요? 네. 이게 이 뉴스예요, 근데? 이제 일찌감치 작년부터 이건 대관식이다. 네. 투표가 아니다. 그리고 서방에서는 계속 이거 이제 부정선거 얘기하고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보니까 네네네네. 러시아가 그런 나라처럼 보이고 국민들에게 푸틴은 완전히 외면당하는 걸 보지만 러시아 대다수를 보는 건 뭐냐면 서방에 대한 압박에서 유일하게 버텨낼 수 있는 러시아 제국의 과거의 영광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전쟁과 겹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요. 저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지금 전쟁 중이라 이거 완전히 그냥 자기 멋대로 이게 막 투명 아크릴 투표함에다가 완전 부정선거에다가 자기 멋대로 투표해가지고 압도적으로 지지받아서 푸틴이 당선됐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러시아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고요. 이 전쟁이 끝나고 향후에도 미로 관계나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게 뭐냐면 러시아 사람들은 정말로 푸틴 우리가 보기엔 푸틴의 하자가 많죠.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서방으로부터 피해의식이 이 푸틴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계속 러시아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뭐 푸틴이 지금 가짜다, 암살했을 것이다, 뭐 더 이상 지배력을 상실했다 이런 얘기 가짜 뉴스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전쟁 중에도 실패 국가로 될 거라 그랬죠. 근데 지금 경제 성장도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3%고 우리보다 높다고요? 작년에 우리보다 훨씬 높았고요. 우리를 추월했죠. 원래도 2.4%. 그래서 우리가 12에서 13위로 밀린 거죠. 전쟁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도 계속 그 자원 석유 가스 수출이 이루어졌고 무엇보다도 푸틴에 대해서는 그 유라시아주의 그러니까 어떤 이제 러시아는 독자 문명이라는 이런 자기 정체성에 호소하는 바가 컸다고 봅니다. 이제 러시아는 서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스스로 뭐 어떻게 보면은 서방이 아닌 자존감 찾기 여기에 호소하는 통치 스타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 정교하고 또 밀착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실감이 큰 어떤 러시아 시민들에게는 일종의 어떤 그 하나의 대안적 세계를 일단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푸틴이 그 나토 향해서 3차 대전 운운해 가지고 저는 좀 무섭던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3차 대전. 푸틴 이제 우리 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우리가 러시아 선거를 보면서 계속 그 푸틴의 집권의 정당성 문제 이런 것을 따지고 도덕적 시각으로 러시아를 자꾸 보려고 하는데요. 그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제 푸틴은 2030년까지 87% 이상의 러시아 국민의 지지를 받은 강력한 체제를 끌고 우리와 상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푸틴 시스템과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것이고 어떤 정책을 짤 것인가가 우리에게는 시급히 더 중요한 문제이고요. 이제 서방 언론들이 자꾸 푸틴이 정날하며 세계 3차 대전으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새롭게 장악한 4개의 지역을 우크라이나와 평화 협상에서 내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다. 그거 하나는 분명한 사실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가벼운 행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짚어줘야 되겠는데 지금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내는 보고서를 보면은 이 푸틴하고 나토의 이제 장기적 대결 체계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폴란드에 지금 미국의 4개 기갑여단을 추가 배치하자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독일에 미국의 중력 핵폭탄 B-61이 추가 배치된다고 벌써 발표가 나왔고 이렇게 보면은 이걸 갖다가 나토의 동쪽 전략이라 그럽니다. 나토의 동쪽은 당연히 동유럽 러시아잖아요. 지금 거기에다가 그 군사력을 집중 배치하는 것이 이제 나토의 어떤 새로운 전략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3차 대전이 난다는 것은 기우일 수 있지만 실제 장기적인 이 어떤 정세를 보면 나토와 러시아의 대결 구도를 자꾸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실제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가고 있다. 폴란드에 또 미사일 방어 기지를 또 추가로 한다든지 이런 전략 개념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를 억제한다고 하면서 어떤 전략 자산을 유럽에 추가 투입하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보고서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일컬어서 3차 대전이라는 거칠고 과격한 표현보다는 이제 장기적인 러시아에 대한 어떤 억제력 강화라는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긴장이 높아지는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요건 이제 나중에 그 나토가 러시아하고의 어떤 3차 대전이란 최악의 시나리오를
일단은 저기 가정하고 네. 거기에 맞는 미국의 또 나토의 전략을 동유럽으로 전진 배치한다는. 네. 그러니까 냉전하고 유사한 점이 많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흐름을 간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푸틴이 초기에 했을 때도 왜 핵전쟁 뭐 얘기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근데 다 조건문이에요. 북한이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도 다 앞에 조건문이거든요. 한국이 이러면 맞쓰겠다. 핵전쟁인데 그런 거거든요. 그때도 만약에 미국이 개입하거나 나토가 개입하면 핵전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것이 전체 전쟁으로 바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레드라인을 푸틴이 정하는 겁니다. 푸틴이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네. 그리고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은 사실 지금 가장 크게 군비 경쟁이 세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온 것이 동북아 하고 지금 여기 우크라이나는 폴란드 이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은 끝날 가능성이 내년쯤에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큰데 문제는 분단된 상태로 우크라이나가 분단된 상태로 이 두 세력 간의 완충지대에 또 한 번의 희생을 당할 가능성이 네. 안타깝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나토와 러시아의 갈등을 방금 말씀하셔서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굉장히 그 유명한 모 작가분이 유력 언론사에 나와서 이번 주말에 제가 TV 보다가 본 건데 그분이 막 열을 막 내더라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신 나간 외교 전문가라는 놈들이 러시아 눈치 봐가지고 러시아랑도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멍청한 놈들이 있다면서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그중에 한 사람이 저럴 겁니다. 그런 것 같아. 예.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러시아가 도와줄 것 같냐 이 멍청아. 러시아는 우리를 공격하면 공격했지 도와줄 나라가 아닌데 러시아 눈치를 봐야 된다고 하는 거는 너무 화가 나는 말이다고 유력 언론사 TV를 통해서 그 방송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분 말씀하세요. 그분들이 가진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은 그분들은 늘 전쟁을 준비하고 싸울 준비만 해요. 우리가 러시아를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자고 하는 이유는 전쟁하기 이전에 그 국가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국가들이 설령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비하자는 거거든요. 그럼 러시아를 있는 그대로 봐야죠. 이제 그런 분들은 맨날 그냥 러시아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악이다, 저들과는 싸워야 된다 이런 결론만 내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도덕적 비난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서는 국가는 더 위험해지죠. 아니 그런 논리대로라면은 전쟁 나면 도와주지도 않을 쿠바하고는 왜 수교합니까? 사회주의 국가인데. 아니 그리고 지금 인용한 부분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러시아가 우리를 원조할 것 같으냐 공격할 것 그 말이 맞더라도 공격할 거니까 우리가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야죠. 공격할 대상을 그냥 둡니까? 오히려 관리해야죠. 제가 뭐 러시아하고 동맹을 하자 그랬습니까? 러시아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위험할수록 외교로 관리해야 되고 지금 이래 우리 교민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우리 한국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는 늘 채널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야, 근데 내가 유추할 만한 단서가 거의 없었잖아. 그 작가 맞췄어요? 맞춰 이 사람들이 그 작가 이름을 실명을 정확하게 맞춰버리네. 그 유명한 분이네. 아 진짜 유명한 사람이야 그분. 정말 유명한 분이야. 누구지? 난 못 봤는데. 짐작은 갑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실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역삼을 많이 쓰죠. 우리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는 지금 국제 정세는 옛날하고 달리 적과 아군이 분명하지 않아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나토와 러시아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나토와 러시아의 대결에 미국이 끼어듭니다. 이건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쪽 지형은 또 급격히 변한단 말입니다. 네. 예를 들면 푸틴 같은 경우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과연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나토를 부추겨서 전쟁을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지금 예상되는 전략은 훨씬 반대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미국조차도 자기의 국익에 의해서 극과 극의 정책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데 맨날 그렇게 싸우자만 하고 하시는 분들은 참 국가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오랜만에 그 말 할게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만 남을 거예요. 실제로 이문열 작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닌 분은 지우개 찬스 써야 되니까. 이문열은 아니야.
근데 엄청 사람들 잘하네. 똑똑하네 이분들. 어떻게 그걸 맞춰? 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너무 길게 했네요. 예, 더 듣고 싶긴 합니다만 더 들어야 되기도 하고요. 자,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